if this is all we're going to do, the rest we're going to get rid of. We don't know how to build a sub $500 computer that is not a piece of junk. Our DNA will not let us do that. 안녕하세요.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입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이면 이제 벤치마크 점수나 성능에 대한 정보들을 이미 아시고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맥북 네오에 대해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갈 부분은 맥북은 맥북과 비교해야 됩니다. 맥북 네오는 동일한 가격대의 윈도우 랩탑과 크롬북을 압살하는 성능과 빌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횡성한우랑 한돈 내지가 다른 것처럼 맥북은 맥북과 비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흰둥이 맥북과 뉴 맥북으로 끝났던 맥북 라인업은 이제 맥 생태계를 맛볼 수 있는 체험판 같은 네오로 이어지게 됐어요. 보통 맥북 네오를 학생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지극히 어른들의 시선일 수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랩탑의 세대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과 이미지 편집을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고 있으면 작업 속도와 결과물에 놀라곤 합니다. 지금 학생들은 명백한 모바일 세대인 거죠. 물건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기성세대 입장에선 사용하기 적당한 랩탑이라고 보겠지만 학생들도 랩탑을 가진다면 강력한 성능의 맥북 프로를 갖고 싶어 합니다. 학생용이란 건 현실을 반영했다는 말이기보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어른들이 하는 하얀 거짓말에 가까운 거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학생용이란 단어가 저사양 랩탑을 지칭하는 프레임은 이제 낡아버린 프레임이 아닐까요? 이번 맥북 네오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분명 M1 맥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13인치 M1 맥북 프로와 M1 아이패드 프로와 비교를 해볼게요. 세 기기 모두 램 8기가에 512기가 저장 공간을 가진 제품이에요. M1 맥북 프로는 쿨러가 하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봐주세요. 파이널 컷 프로 렌더링 속도, 긱벤치 6, 시네벤치 2026, 스피도미터 3.0 테스트, SSD 속도, 스피커 순으로 비교해볼게요. 4K 60프레임 300mbps 영상을 겹치고 오버레이 효과만 주고 자막 하나, 이미지 하나를 넣고 H.264 4K 60프레임으로 렌더링했어요. M1 아이패드 프로 12.9는 파이널 컷 프로 타임라인을 그대로 복사할 수 없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결과는 아이패드 프로 19분 19초, M1 맥북 3시간 6분, 네오 3시간 10분이었어요. 사실상 M1 맥북 프로의 쿨러 하나가 작동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작업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코어 2개가 빠진 네오가 M1과 수치상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싱글 코어 역량도 있겠지만 둘 다 미디어 엔진이 탑재돼서 파이널 컷 프로에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메모리 대역폭이 네오가 약 60GB/s, M1이 약 68GB/s인데 AV1 디코딩이나 프로레즈 작업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네오의 A18 프로가 더 빠르게 돼요. 숏폼 영상 정도를 편집하기 괜찮다는 의견이 많지만 저는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편집 효과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롱폼 편집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까지가 애플의 의도예요. 미디어 엔진이 사용되지 않는 엑스코드나 로직 프로, 애프터 이펙트 같은 병렬 작업이 많은 프로그램에선 물리적인 코어가 많은 M1이 15% 정도 빠를 거예요. 또 한 번에 하나의 작업을 하면 괜찮지만 영상 렌더링을 하면서 모니터에 연결해서 웹서핑 같은 다른 작업을 동시에 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워요. 근데 테스트를 하면서 네오의 속도보다 더 놀란 건 배터리 유지력이에요. 물리적으로 작은 배터리를 가졌지만 배터리 효율이 93%인 M1 맥북 프로와 거의 대등하게 배터리를 소모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M1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가 말도 안 되게 렌더링이 빨랐던 이유는 앱 설계 자체에서 인코딩 프리셋이 훨씬 가볍고 하드웨어 가속기를 최단 거리로 사용하도록 설계돼서 그래요. 아이패드 OS는 다른 백그라운드 작업을 극도로 제한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자원을 파이널 컷 프로에 몰빵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은 영상의 비트레이트를 따로 설정할 수 없고 보통 40에서 60mbps로 강제되기 때문에 더 작업이 빨라진 거죠. 이제 긱벤치 6와 시네벤치 2026 버전으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긱벤치 6는 근력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시네벤치는 지구력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긱벤치 6 테스트 결과 M1 맥북 프로는 싱글 2394점, 멀티 8710점, 맥북 네오는 싱글 3529점, 멀티 8715점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최신 공정인 네오가 싱글 점수를 압도하고 멀티 점수는 비슷해요. 근데 시네벤치 결과는 조금 달라요. 제가 테스트한 시네벤치
벤치 2026 버전은 GPU 하드웨어 가속 레이트레이싱 기능이 적극적으로 개입되기 때문에 최신형 칩셋이 유리해요. M1 맥북 프로는 멀티 2038점, 싱글 426점, MP 레이쇼 4.78, 맥북 네오는 멀티 1453점, 싱글 521점, MP 레이쇼 2.79예요. MP 레이쇼는 싱글 코어 대비 멀티 코어의 효율을 말하는 거고요. 결과를 보면 멀티 점수가 긱벤치 6와 꽤 다르게 나왔는데요. 파이널 컷 프로 렌더링에선 미디어 엔진이 개입하지만 시네벤치에서는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코어가 많은 M1 맥북 프로가 멀티 점수가 더 높은 거예요. 물론 M1 맥북 프로의 쿨러가 어느 정도 점수에 영향을 줬겠지만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애플 자체 프로그램이나 맥 OS의 친화적인 프로그램에선 A18 프로가 애플의 마케팅대로 압살하는 성능을 보여주지만 그런 환경의 작업이 아니라면 그 한계가 명확해지는 거죠. 스피도메터 3.0 테스트는 웹브라우저가 웹사이트를 얼마나 빠르고 매끄럽게 구동하는지 측정하는 브라우저 체력 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단순히 인터넷 속도가 아니라 브라우저가 복잡한 코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수치는 분당 작업 횟수를 뜻하는데요. 맥북 네오는 44.7, M1 맥북 프로는 28.4예요. 확실히 웹서핑 작업에선 싱글코어 성능이 좋은 맥북 네오의 압승이에요. 먼저 수치부터 알려드릴게요. M1 맥북 프로의 쓰기 속도는 3082Mbps, 읽기 속도는 2938Mbps예요. 맥북 네오의 쓰기 속도는 1536bps, 읽기 속도는 1592Mbps예요. 네오는 256GB와 512GB만으로 구성되는데 제가 가진 512GB도 그렇고 256GB 둘 다 디스크 속도가 동일해요. 이건 싱글랜드 구성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원가 절감 때문에 TLC 방식이 아닌 QLC 방식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이 부분이 애플에서 작정하고 보이지 않게 금 나누기 한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볼게요. 네오는 무조건 8GB 램 고정이고 8GB 램이면 메모리 압박이 반드시 올 거고 그러면 맥은 SSD 스왑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SSD가 느린 QLC 방식이면 체감 성능 저하가 더 느껴져요. 게다가 256GB의 경우 OS만 설치하면 대략 180GB 정도 남고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더 용량을 잡아먹겠죠. 근데 QLC의 문제는 적어도 30%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제 속도를 낸다는 거예요. 부족한 램과 부족한 저장 공간이 만나면 하드디스크만큼 속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멀티태스킹 작업과 긴 작업은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동안 M1 계열의 256 맥북이 아직도 버틸 수 있는 건 듀얼랜드 방식으로 읽기 쓰기 속도가 평균 3000Mbps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덤으로 그렇게 빡빡한 환경에서 사용하면 QLC 디스크는 금방 수명이 끝나요. 이게 강력한 싱글코어 성능 속에 숨어있는 애플의 전략인 거죠. 스피커는 확실히 현재의 시리즈 중에서 가장 낮은 성능을 보여줘요. 이번엔 사이드 파이어링 방식으로 양옆에 스피커를 배치했어요. 이런 구조는 사용자에게 직접 쏘는 방식이 아니라 옆으로 퍼져나가게 설계가 된 거예요. 사이드 파이어링 방식은 직진성이 강해서 자칫 소리가 흘러가 버리기도 하는데요. 애플은 크로스토크 캔슬링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쉽게 말해서 왼쪽 소리가 오른쪽 귀에 들리는 현상을 제어해서 여러 개의 스피커가 있는 듯한 입체감을 느끼게 해줘요. 아마도 원가 절감을 위해서 스피커를 2개로 줄이면서도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이 방식을 선택한 것 같아요. 스피커 2개로 적당한 접을 만들어내지만 고음에선 어김없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요. 소리는 직접 들어봐야겠죠. 맥북 네오, 13인치 맥북 프로, 뉴 맥북, M5 맥북 에어 이 4가지의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The gentle April rain that stained the window panes last night is all but gone, but lingers on in scented clouds of air. We watch the town awaken to the trembling morning lights. You're so near and spring is everywhere. We danced until the stars came out and spread across the sky. The wee small hours of morning all went by and day is here. We won't give up our dancing and across the floor we fly when you are near. Meet me
me where them dollars at. Where them dollars at? Show me where them dollars at. Where they at? Where them dollars at? Show me where them dollars at. Where they at? Where them dollars at? Show me where them dollars at. What they do? Where them dollars at? Show me where them dollars at. Where they at? Where them dollars at? Show me where them dollars at. What they do? Me up the bonus, be sweet like lemonade. You don't need a cape, I know you gotta save. This, but you are just what you ate. Got a buffet, he asking, is it man-made? Bad alert, they out here tryna say. Got him asking, is it free for me or do I gotta pay? Calling shots, got him tryna make a play. He stay asking, is it mine? And I just don't know what to say. He for everybody, right now he for me. He gon' when I tell him I ain't never gotta wait. Be his peace cause he with me when he needs space. And then I send him back to you when he start acting out of place. Where them dollars at? Show me where them dollars at. Where them dollars at? Show me where them dollars at. 맵북 네오가 아무래도 보급형이다 보니 사용자들의 본질적인 경험과 타협을 시도한 부분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일상 사용 시 느꼈던 자잘한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는 사이드 파이어링 스피커의 물리적 한계예요. 네오는 측면 베젤에 정교한 슬롯을 뚫어서 음장을 형성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합판을 때려서 저음을 증폭시키는 다운 파이어링 방식보다 초기 응답 속도와 공간감이 우수해요. 하지만 이 구조는 음향적 개방성이 곧 환경적 취약성이 되는 역설을 발생시켜요. 고음역대는 회절 현상이 약해서 직진성이 강해요. 사용자가 타이핑을 위해 손을 올리는 순간 소리의 파형은 손등에 부딪혀서 산란하고 이는 심각한 위상 왜곡으로 이어져요. 책상 위의 텀블러나 책 같은 장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소리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노이즈가 된다는 거죠. 결국 네오는 정체된 청취 환경이라는 특정 조건에서만 제 성능을 내는 약간 편협한 스피커를 가졌어요.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가 P3 생명력을 지원하지 않아서 아쉽지만 실사용자에게 더 치명적인 건 주변 광원에 반응하는 CCT, 즉 트루톤이 빠졌다는 거예요. 사실 프로 작업자가 아니라면 P3 정도는 양보할 수 있어요. 문서 작업은 화면을 계속 지켜보는 정적인 작업이죠. 근데 트루톤의 경우 생각보다 불편할 수 있어요. 구독자분이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구매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논문을 써보신 분들이나 장시간 문서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디스플레이를 보고 있는 건 눈을 피로하게 만들어요. 주변 조명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디스플레이 색온도는 6500 켈빈 수준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눈은 그 괴리를 메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정체의 조절력을 소모해야 돼요. 이건 단순한 피로를 넘어서 시각적 인지 부하로 이어져요. 왼쪽은 트루톤을 켠 네오고 오른쪽은 트루톤이 없는 네오예요. 라이트 모드에서 색감 차이가 어떠세요? OLED 디스플레이보다 눈 피로도가 덜하겠지만 트루톤이 지원이 안 되는 패널에선 눈 피로도가 빨리 올 거예요. 다크 모드로 사용하면 괜찮지 않냐라고 물으시겠지만 장시간 문서 작업에선 오히려 다크 모드가 더 불편할 수 있어요. 다크 모드는 어두운 환경에서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난시가 있는 사용자에겐 흰 글씨가 번져 보이는 할레이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두운 배경 속에서 날카롭게 빛나는 하얀 글씨를 읽을 때 우리 동공은 더 많은 빛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확장하기 때문이에요. 또 검은 배경에 하얀 글자를 읽는 행위는 망막 뒤쪽에 상을 맺히게 해서 안구 길이가 길어지는 현상을 발생시켜서 근시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초점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특히 난시가 있는 분들에겐 글자가 번져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안구 근육의 피로도는 한계치까지 치솟게 돼요. 10대와 20대 사용자들은 젊은 혈기로 그 피로를 견뎌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형님과 누님들께 이 시각적 부하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닌 거죠. 8년 전 이 2018년 맥북에서도 탑재한 트루톤을 뺀 건 괘씸하네요. 그래서 장시간 문서 작업을 하는 분들에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세 번째는 네트워크의 불안정성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불편했는데요. 네오에는 애플 실리콘 특유의 통합 네트워크 모듈 대신 단가 절감을 위해서 미디어텍 기반의 별도 랜 카드를 탑재했어요. 문제는 6GHz 대역과의 통신 시 패킷 손실과 핑 지터가 꽤 자주 발생해요. 부팅 후에 통신 신호를 받아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중간중간 끊겨버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 문제는 하드웨어 리소스 최적화 문제로 보이는데 특히 슬립 모드에서 깨어날 때 게이트웨이를 찾는 핸드쉐이킹 과정이 지독하리만큼 느려요.
애플 자체 통신 칩셋의 생산이 꽤 되고 있고 입증도 된 이 시점에 미디어텍 모듈을 사용한다는 건 정말 애플이 의도적으로 원가 절감을 했다고 보는 요소예요. 마지막으로 폼팩터의 무게예요. 네오는 에어라는 상위 라인업을 침범하지 않고 공정 효율과 수리의 편의성이라는 명분으로 내부 레이아웃을 단순화하고 하우징의 밀도를 높였어요. 애플 입장에선 하나 팔아도 돈이 얼마 남지 않는 네오를 최대한 유지 보수비를 적게 만들기 위한 선택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는 않지만 사무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런 14인치 갤럭시 북보다는 무거운 건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이번 맥북 네오에 탑재된 A18 프로의 싱글코어 점수를 보면서 열광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M1이나 M2 칩도 다 발라버리는 거 아니냐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A18 프로의 싱글코어 속도 확실히 빠릅니다. 하지만 그건 아이폰이라는 가벼운 운영체제 위에서 빛을 발하는 퍼포먼스인 거지 맥OS라는 거대한 생태계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준준형 세단에서 고출력을 내던 고성능 1600cc 엔진을 떼어내서 대형 세단에 이식한다면 과연 그 차가 이전과 같은 기민함으로 도로를 달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아이폰의 iOS와 맥북의 맥OS는 체급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디바이스가 커졌으니 발열도 더 잘 잡을 거라는 낙관도 위험하죠. 맥북 네오가 iOS로 구동된다면 맞는 말이겠지만 훨씬 더 다층적인 구조와 강력한 멀티코어 능력을 요구하는 맥OS에선 A18 프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차갑지도 여유롭지도 않을 거기 때문이에요. 이 지점에서 애플이 설계한 달콤한 덫을 엿볼 수 있어요. 그 덫은 바로 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미끼예요. 문서 작업도 할 수 있고 영상과 이미지 편집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건 과연 그 과정과 결과를 만족스럽게 견뎌낼 수 있는가예요. 특히 저장 장치를 주목해야 돼요. 이번 네오의 읽기와 쓰기 모두 1500MB/s라는 명확한 한계를 보여줘요. 이건 기본 256기가 모델뿐만 아니라 제가 구매한 512기가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M2 맥북 에어 기본 모델을 괴롭혔던 그 고질적인 병목 현상이 재현된 거죠. 애플은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 듀얼랜드가 아닌 싱글랜드 구성을 선택했고, 수명이 긴 TLC가 아닌 QLC 타입의 SSD를 탑재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네오는 램 8기가가 한계죠. 램이 숨가빠지는 순간 시스템은 SSD의 공간을 빌려 쓰는 스왑을 시도해요. 그런데 그 빌려 쓸 공간조차 넉넉하지 않아요. SSD는 숨을 쉴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요. 보통 20%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제 속도를 내는데, QLC 방식이라면 최소 30%의 여유가 있어야 제 속도를 내요. 높은 싱글코어 성능은 프로그램의 실행을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줄 거예요. 하지만 실제 작업의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과정, 그리고 수많은 창을 띄워두는 멀티태스킹에선 우리는 결국 값싼 가격만큼이나 혹독한 시간값을 치러야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그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맥북 프로의 고사양을 선택하는 이유인 거죠. 전문가들은 단순히 기계를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사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애플에선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적이었지만 그 성공이 미래를 붙잡고 있는 M1 칩셋의 사용자들을 기변시키기 위한 전략이기도 해요. 괜찮은 빌드 퀄리티와 파격적인 가격을 가진 네오는 여러분의 지갑은 지켜주겠지만 결코 여러분의 시간까진 지켜주질 못할 거예요. 내 돈을 지킬지 시간을 지킬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상당 부분 불편해하실 거예요. 불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이야기라 생각해서 하도록 할게요. 제 맥북 선택 가이드 영상에는 어떤 모델을 구매해야 할지 묻는 질문이 많았어요. 저는 매번 진심을 다해 답했지만 질문의 진짜 목적은 순수한 선택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의 동조를 얻기 위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죠. 본인의 결정이니 문제가 될 건 하나도 없지만 보통 실제 사용 환경을 훌쩍 뛰어넘는 오버스펙을 구매하려고 하신다는 거였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랩탑을 선택할 때는 미래의 사용 가치가 아니라 현재의 사용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앞으로 난 유튜버가 될 거니까, 디자이너가 될 거니까, 코더가 될 거니까 같은 부푼 꿈을 안고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 스펙에 큰 돈을 지출해요. 하지만 팩트를 말씀드리면 전자기기 시장에서 오늘은 기기의 성능이 가장 낮고 성능 대비 비싸요. 당장 맥북만 보더라도 비슷한 가격의 성능은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비약적으로 좋아지고 있잖아요. 당장 사용하지도 않을 오버스펙을 미리 구매하는 건 결국 쓸모없는 돈을 지출하는 거고, 기기의 가치는 계속 감가상각될 뿐이에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간단해요. 지금
당장 본인의 쓰임에 맞는 스펙의 제품을 구매해서 치열하게 사용하세요. 그 치열함이 부족해질 때 그때 바꾸시면 돼요. 맥북 네오는 당분간 생태계 파괴종으로 불릴 거예요. 메인 기기뿐만 아니라 서브 기기 용도로 많이 선택할 것 같기도 해요. 특히 어른들의 장난감이 될 것 같은데요. 간혹 이렇게 라인업이 잘게 쪼개지는 걸 보고 애플이 예전처럼 망해가는 거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애플은 과거 파산 직전까지 갔던 뼈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영악하고 확실하게 금나누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저가형 라인업이 늘어난다는 게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에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장의 매출과 실적이 중요한 주주와 임원진들에게는 이만한 카드도 없죠. 팀쿡 체제 아래서 애플은 이 촘촘한 라인업으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애플의 전략처럼 맥북 입문자나 M1 사용자들이 기변할 수 있게 만드는 네오가 될지, 애플이 의도한 미끼 효과에 낚여 상위 모델로 결제를 진행하는 소비자가 많을지, 아니면 오히려 가성비를 찾아 하위 라인업으로 안착하는 소비자가 많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께서 4-5년 정도 사용해도 될 만한 기기인지 물어보셨는데요. 확답 드리긴 어렵고 제가 맥북을 선택하는 기준을 알려드리자면 에어 모델은 최대한 기본 모델에 가까운 제품으로 2에서 3년, 프로 모델은 풀스펙에 가까운 제품으로 3에서 4년 사용할 것을 생각하고 구매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